된다. 이런 네. 그 입장을 올렸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모델이기도 한데요, 미국이. 우리가 어느 국가를 보고 가야 하나?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영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70명 발생해서 사흘 연속 1000명대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내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방역 지침에 대한 보다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확산세가 1000명대 아래로 지금 계속 며칠 동안 나오면서 한 사흘 정도 나왔잖아요, 연속으로. 네. 조금 주춤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점을 찍었다고 봐도 될까요? 예, 일단은 정점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명대 미만으로는 이제 커버가 꺾인 것 같은데요. 다만 완만하게 떨어지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마 겨울 내내 수백 명 단위의 환자들은 아마 계속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완만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전처럼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동부구치소에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수용자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지금 전국 교정시설에서 누적 사망자만 3명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이 지금 감염의 이 취약한 구조나 환경인데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이거 어떻게 그러면 막아야 되느냐. 참 고민거리가 돼버렸어요. 추가 확산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확진이 될 만한 분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될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조금씩 소규모로 뒤늦게 감염되는 환자들 일부 발견되는 상황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미 1000여 명이 넘는 이제 엄청난 환자 수가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절대로 이제 다시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도 전면적인 그런 개편 작업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입소자들 처음으로 들어오는 신입 수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 또 직원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검사법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어떤 검사법이 적절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치소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네. 확진자가 직원이든 또는 이제 수용자든 간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아주 대규모의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아주 민감한 검사를 통해서 유행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법무부 차원에서 얘기된 게 직원들에 대해서 매주 신속항원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신속항원 검사의 민감도가 이제 40여 % 정도밖에 안 되는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그 증상이 막 시작된 환자여야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그 양성이 나올 거지 이렇게 증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전수조사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신속항원 검사로 할 바에는 어차피 검체 채취 방법은 같으니까 PCR 방법들을 풀링으로 하게 되면 비용도 절약이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렇게 확진자가 지역사회에 많을 때는 민감도가 높은 검사를 통해서 초기에 유행을 잡지 않으면 대규모 유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방법을 바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부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영업을 지금 허용을 내일부터 하는데요. 이 지금 그 당사자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카페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론에 따라서 방역 그 어떤 기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오히려 더 혼란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 나오는데 감염병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을 지정할 때부터 업종들 사이에서의 그런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업종 자체에서의 그런 문제점들 또 개선점들을 사실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같이 고민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좀 덜한데 이제 방역 단계를 설정하면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중앙 집중적으로 해서 그냥 하다라는 형식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현실 상황이 반영이 잘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사한 업종들인데 어떤 업종은 문을 닫고 어떤 업종은 영업이 가능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불만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닫아뒀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닫아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그 개선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건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 개선이라는 게 이러한 이제 요구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제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과의 대화들을 통해서 어떤 전문가들이 거기에 개입해서 이제 각 업종이 안전하게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 이 어려운 문제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업 금지를 그냥 일률적으로 해버리면은 그냥 다 불만이 적을 텐데 이렇게 맞춤형 접근을 하면서 사실 이런 불만이 오히려 나오는 현상이 나오는데 방역 대책 세울 때 지금 이제 또 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2.5단계든 3단계는 닫아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눈에 더 안 띄지만 2단계로 낮추게 되면 어디는 닫고 어디는 안 닫고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연곳이 예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시작을 해버리면 또 유행의 또 근원지가 될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계 경계를 낮출 거를 준비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일단은 각 영역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건가를 준비를 이제 먼저 사전에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2단계로 낮추게 되거나 뭐 1.5단계 낮출 거면 다시 2단계로 올리거나 2.5단계 올리지 않을 정도로 각 업장들이 안전하게 영업되도록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들도 해주고 전문가들의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전염된 가족이 그러니까 그 영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가족들이 감염된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요. 이게 해외에 출국한 이력이 없는 상황인데도 지금 감염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5명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좀 더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여러 국가의 상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든 이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제 확산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속도를 얼마나 이제 우리가 막아내느냐 그리고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처럼 이제 뭐 국내 들어온 분들 관리도 하고 또 이제 음성 확인 받고 이제 비행기 타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국내 들어와서 격리해제 전에 검사를 해가지고 확진자가 이제 지역사회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교류를 많이 안 하고 있지만 또 교류는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00% 틀어막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통제하고 그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중증 환자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렘데시비르 투여를 적극 고려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렘데시비르 치료 효과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도 이게 항바이러스이긴 한데 아주 효과가 뛰어난 항바이러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효과가 아주 좋은 약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조기 투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기 투여에서 이제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는 효과. 특히 렘데시비르는 이제 이미 중증으로 진행하는 사람에서 별 효과가 없고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투여했을 때 그 상황을 막는 약으로 지금 이미 승인이 된 약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단도 좀 빨리 되고 초기에 투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투여 시기를 좀 지금보다 더 당길 수 있도록 좀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손쉽게 약을 이제 공급받고 투여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는 클로로퀸 이 뭐 코로나19의 특효약이다 이렇게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일부 사람들이 약국에서 이 약을 찾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위험합니까? 일단 하이드로시클로카인 같은 경우에 초반에 이제 치료제로 사용되긴 했는데 여러 논문에서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증명이 돼서 현재 국내 치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버맥틴이라 그래서 이제 다른 기생충약이랑 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약을 또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좀 전문약으로 있어서 이제 약국에서 약을 구할 수 없거든요. 네.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약 자체가 미국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 복용했을 때도 언급이 됐지만 이제 부정맥이나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약자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관리 감독하는 상황에서 투여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부작용의 우려도 있는데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약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일들은 이제 절대 지금 효과 없다는 것들이 거의 이제 증명이 된 약이니까 사용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문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약국에서 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이건 전문의 처방에서는 처방하는 전문약이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약이 닿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뭐 외국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쩌면 가짜 약을 공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그 정상적인 처방을 받지 않으면 가짜 약의 가능성이라든지 외국에서의 네. 불법 유통된 약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네, 3차 대유행으로 음압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국내 한 연구진이 이동형 음압병동을 개발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병상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예, 일단은 저도 이제 사진 통해서 구조를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구조가 되게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지긴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비용도 다른 이제 이동형 음압병상보다는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다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병상을 만드는 것도 사실 중요하기는 하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 병상을 운영을 하려면 그 병상에 대한 인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중환자 네. 인력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상비군 형태의 인력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의 1부는 KBS 뉴스 특보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 한파 관련 KBS 뉴스 특보를 1TV와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